뭐 정호영 후보자만큼이나 이 후보자도 지금 이 전국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한 후보자가 2004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강원도 춘천시 소재 밭 3,339제곱미터를 상속받습니다. 이후 13년간 소유하다가 2017년 8월 매도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검사인 한 후보자가 농사를 지었을 리 만무하므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지법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럼 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허주원 변호사님. 네,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선친이 일단 해당 밭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상속한 이후에도 모친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라고 해서 휴경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논란이 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데 1만 제곱미터 제한 조항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한 후보자 해명이 이게 틀린 해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상속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소유할 당시에는 물론 1만 제곱미터 이하로 상속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 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아까도 모친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고 또 판례가 2019년도에 확인을 해줬어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게 판례로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 이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LH 사태 때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 이게 지금 위반해서 어떤 농지에 대한 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국민적인 어떤 국민정서법에 위반하는 그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현행법과 판례의 태도에는 틀리지 않더라도 국민정서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지금 2022년 5월부터 어떤 법이 시행이 되냐면요. 상속 취득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이제 시장이나 뭐 군수 같은 이제 자치단체 다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걸 처분하도록 처분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좀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문제 민감하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으로 배지를 상실했잖아요. 잦은 사퇴로. 부동산 문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 또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음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의혹입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39억 3,700만 원을 신고합니다. 그중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는데 참고로 한 후보자 본인은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논란입니다. 이 아파트 지난해 전세금이 12억 2천만 원이었다가 1년 만에 17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년 만에 5억 3천만 원, 즉 약 43%가 올라가게 된 것인데 전세 보증금이 1년에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갱신 시 차임은 5%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 임대차가 갱신된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의사에 따라 신규 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상거래라고 해명을 해요. 근거가 있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일단 지금 임차인이 나섰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내용 인증이 이렇습니다. 지금 2020년 12월쯤 이제 만료 3개월 남겨놓고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이 임차인의 주장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 어떤 상황에서는 임대인인 경우 그러면 이제 집을 전세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전세를 계속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세대로 새로운 어떤 전세 들어오는 분한테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다시 이사 비용이랑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사정상 딱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주고라도 여기에 그냥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원래는 이사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만료가 했는데.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자기가 도리어 대인한테 좀 미안하다. 왜냐하면 원래는 18억에 내놨는데 도리어 좀 깎아줬다는 거예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자신의 어떤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계약 날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임차인인 입장을 번복한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고려를 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어떤 상황이지 이것을 뭐 43%를 그렇게 펄쩍 뛰어갖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들어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입자가 나서는 상황까지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지금 상당히 전운이 감돌고 있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은 외면하고 국면 전환용으로 한동훈 카드를 꺼내 전국을 정쟁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일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에 대해 민주당이 야반도주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더니 한동훈 지명자에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겼습니다. 이는 검찰 정권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일면 제목 보니까 뭐 소통령, 한동훈 소통령이라고까지 일단 지금 달고 있는 지경입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덩어리, 대국민 인사 테러, 망국 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말대로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많은 인사라면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정치적 신념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아예 안 하겠다고 지금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뭐 민주당이 예정대로 한다 어쩐다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또 벼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들 지금 검증할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격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현 정권에서 지금 4번이나 자천이 됐는데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에 섞인 그런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개인이나 가족 의혹 문제, 뭐 전세 뭐 5억 인상한 문제라든가, 또 부인이 이제 뭐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 이해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 또 윤석열 라인이 아직까지 검찰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혹시나 행사를 해서 검찰을 사유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들, 또 뭐 관련 소송들 검언육착 뭐 사건이라든가 고발사주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논란이 많은 인물이니만큼 그만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강하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콧 얘기까지도 나왔던 건데요. 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후보자는 후보자로 국회에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은 거부지만 결국 영어로 표현하면 보이콧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엄청 많이 했죠.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삶은 소머리가 묻겠다. 민주당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한다는 지적들,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영배 의원이 한 발 물러서서 뭔가 자신 말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청문회 보이콧은 우리가 먼저 쓴 용어는 아니다. 인사철회를 하라는 어떤 강한 의미로 이해해달라라고 하면서 말을 거뒀고요. 또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이콧을 검토해 본 적은 없다. 발언이 왜곡돼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아니 근데 청문회 보이콧을 하게 되면 뭐 발언이 왜곡된 것 같다고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만 청문회 보이콧하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도와주는 격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뭐 실익이 없어요. 청문회 보이콧에서 뭐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할 겁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잘 조사하고 자료 잘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에는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부분도 부각을 해서 앞으로 측근이 이제 장관이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을 조성하는 게 맞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민주당은 청문회 잘 준비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사례를 들어서 계속 때릴수록 강해진다.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민주당의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좀 몰려 있었던 어떤 상황 속에서 청문회,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딱 등장을 해서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이 집중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딱 대응하는 것이 생방송으로 나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반전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괜히 마당만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네. 최준호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제대로만 하면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제대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거 다 하면서 청문회를 이끌어 나가면 주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겁을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물론 뭐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서 판판이 깨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요. 뭐 이런 거에 또 휘둘리면 민주당이 깨질 것 같다. 깨질 것 같다 한 건데 이런 게 휘둘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죠. 휘둘리지 말고 네.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상 한동훈 지금 후보자 보니까 아주 깔끔해요. 말하는 게 간결하고 옳고 그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어떤 이 스타일이 그래요? 짧으면서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용어 선택도 정갈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최준호 교수 말씀처럼 여기서 물러나고 보이콧하면 도리어 더 이렇게 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라고 그래도 하죠. 일반 국민의 그래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번 강요 인선 중에서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과거에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를 데리고 있던 그 상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상관의 말도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각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해요. 당선인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인이 어떠한 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시정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는 한동훈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일 것 같으면은 참 대통령의 얘기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야, 이거는 상당히 후한 평가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당선인한테 맹종할 사람이 아니라 쓴소리할 사람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지금. 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맥 빠지네요, 갑자기. 그냥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검사 후배고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다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반대 입장을 냈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없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함께 수사를 하고 검사 이 조직의 특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한동훈 검사장이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검사 선후배로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같은 곳에서 여러 번 일을 하고 네. 같은 팀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손발이 잘 맞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도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이 친하니까 더 조언을 잘할 거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네.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 그러면 정말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청문회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어떤 평가가 좀 나오고 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여론조사를 했더니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와 반대한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걸로 그래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18일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한 검사장 지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3.2%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4.7%로 집계가 됐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1%로 집계가 됐는데 이건 팽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대박. 네. 그렇죠.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뭐 이유는 예상 가능할 것 같아요. 대선 우리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네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현 정권과 민주당의 대척점에 산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반대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에서는 다시 이른바 데스노트를 펼쳤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 발탁은 온데간데 없고 최측근, 40년 지기 친구, 고등학교 후배, 학회 선배 등 동호회를 꾸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정의당은 4개 부처의 후보자들 지명 철회를 요구합니다. 내로남불 내각의 탄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거 본인들의 잣대와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입니다. 뭐 정치권에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들면은 인사청문회 통과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도 일단 데스노트에 넣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